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고씨입니다. 일가다. 제주고씨입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사진 빨리 찍어요. 저희들이 지난 가을에 진주 갔었는데, 예, 거기 있는 농계 학생들이 갔었습니다. 아마 예, 이 추사가는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지금으로부터 178년 전에 바로 눈물을 흘리며 이곳으로 유배 와서 8년 3개월 약 9년 가까이 유배 생활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1층에 가면 유배지가 있고 요 지하 공간은 추사 선생님이 작품을 전시해 놓은 공간이에요. 이쪽을 보고 나서 유배지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자, 우선 이쪽을 쭉 보시면요, 추사 삼명제 중에 제일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19살에 그의 큰아버지 밑으로 양자를 가게 되죠. 또한 추사 김정희는 15살에 한산희 씨와 결혼했지만 불행하게도 5년 만에 한산희 씨가 사별을 해버리고 다시 추사 김정희는 예한희 씨와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추사 김정희는 24살에 그 당시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청나라 영경, 요즘 말로 중국 북경이죠. 북경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는 개인적으로 유학을 갈 수가 없었고, 마침 아버지가 동지부사로, 요즘 말로 하면 외교 사절단으로 가게 되자 아버지의 군관 자제 자격으로 따라가서 그 중국의 유명한 완원 선생님, 동방강 선생님 밑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다음에 우리 조선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선 첫째, 추사 김정희가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가장 좋은 성과를 냈던 게 북한산 순수비를 새롭게 다시 해석했다는 거예요. 추사 김정희가 24살에 중국에 가서 배워왔던 전공 과목이 뭐냐면 경학, 금석학, 고중학이에요. 그래서 추사가 북한산에 올라가서 순수비를 유심히 보니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북한산에 있는 순수비는 조선의 개국공신, 무학대사비라고 다 알려져 있었대요. 그래서 추사 김정희가 새롭게 유학을 가서 공부해 왔기 때문에 이걸 유심히 뜯어봤더니만 그보다 800년이 앞선 신라 진흥왕 순수비라는 걸 추사 김정희가 박혀냈고 오늘날 우리 교과서에 지금 그렇게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고요. 이게 바로 추사 선생님이 배웠다는 거죠. 새롭게 찾아내서. 또한 추사 김정희는 34살에 과거시험 대과인 문과에 합격해서 이때부터 관료 생활을 쭉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51세에는 병조 참판까지 오르게 되는 거예요. 병조 참판이라고 그러면 요즘 같으면 어떤 벼슬일까요? 국방부 장관 차관입니다. 국방부 차관까지 올랐었고 54세에는 형조 참판. 형조 참판은 뭐죠? 법무부 차관. 선생님도 잘 아시네. 어느 단체에서 오셨습니까? 무슨 단체예요? 우리 진주박물관 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역시 해박한 거 보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야.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예, 그래서 추사가 55세에는 본인이 직접 동지부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24살에 아버지가 동지부사를 가게 되니까 아버지 따라갔는데 30년이 지나서 자기가 직접 가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래서 청나라 영경에 가려고 행량도 다 뿌리는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청천벽력같이 바로 조정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역사를 배웠지만은 조선 후기에 보면 안동 김씨가 60년간 세도정차잖아요. 바로 이때 경주 김씨 집안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안동 김씨에서 정권을 잡아서 바로 경주 김씨 집안들을 다 이제 잡아들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적폐적폐하면서 전 정권에 다 잡아들이듯이. 그래서 추사 김정희는 동지부사로 가는 건 물거품이 되고 바로 조정에 잡혀가서 곤장을 맞고 바로 너는 저 삼천리 밖으로 위대한 쟁에 처한다. 그런 명을 받고 이때 바로
정치적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이게 제목은 윤상도 옥사라는 게 10년 전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 게요. 요즘 우리 정권 보면 10년 전의 사건을 다시 들치듯이 이것도 10년 전에 사건이 다 끝난 거예요. 윤상도 옥사라는 거 끝나서 바로 추사 김정희 아버지가 저 고금도에 가서 유배생활까지 해서 다 끝난 건데 어느 날 10년 전의 사건을 다시 재론해서 이젠 아버지를 도왔던 게 바로 추사 김정희 너가 아버지를 도왔지 해서 너 이리 와 해서 바로 추사 김정희가 이곳 제주로 유배가 됐죠. 55세에 이곳으로 유배 와서 63세 8년 3개월 동안 이곳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시다가 바로 풀려났죠. 한양에서도 잠시 생활하시다가 또 함경도 북청으로 철쪽에 또 1년간 유배 가는 거예요. 이쪽 1년 유배를 마치고 나서 평소 자기 아버지가 사셨던 경기도 과천에서 말년을 보내시다가 결국 71세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왜 추사 기념관에 영조대왕 어필을 걸었느냐? 쉽게 말하면 추사 김정희의 증조할아버지 김한신이가 영조대왕의 두 번째 딸 화순홍자와 혼인을 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추사 김정희의 증조할머니가 영조의 딸, 추사 김정희의 증조할아버지 김한신이가 영조대왕의 부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한신과 화순홍주는 결혼을 했지만 불행하게도 자식도 없는데 김한신이가 39살에 갑자기 요절하고 말아요. 그러자 그의 부인 화순홍주는 너무너무 슬퍼서 자식도 하나 없는데 당신이 먼저 떠나가 버리면 나는 누굴 믿고 어떻게 살란 말이냐. 나도 당신 곁으로 따라가겠소 하고 결국 시금전폐해서 결국 자기를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그의 친정아버지 영조대왕은 또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자, 이쪽 와서 보세요. 바로 그 화순홍주 무덤 앞에 묘비입니다. 묘비. 자, 보름 전에는 김공이면 김한신이가 돌아가셨고 보름 후에는 뒤따라 화순홍주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름 차이로 두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봉분에 두 분을 같이 모신 합장묘의 묘비입니다. 이 묘비를 쓴 사람이 바로 친정아버지 영조대왕입니다. 이 친정아버지가 이 묘비를 쓰는 그 심정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자, 이걸 옆에서 보던 어느 신하가 영조대왕에게 이런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우리 화순홍주는 조선 왕실에서 처음 있는 연령입니다. 연령문을 하사하는 게 어떠한지요? 하고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조대왕이라 그러면 연령문을 하사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OX 문제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싶겠습니다. 하고 싶어도 난 안 하겠습니다. 자식 안 해야 돼. 왜 안 해야 되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또 부모 앞에 간 것도 서글프지만은 또 그게 그렇게 딸이 아니라면 칭송할 만한데 내 딸이니까 저는 그는 딸이니까 차마 부끄러워서 아니 아니야 부끄러운 게 하사하기 좀 부끄럽기는 아니 않은데 부끄러운 게 아니죠. 예. 안타까운 아쉽고 안타깝지만은도 남인 것 같으면 몰라도 내 딸인데 내 딸은 저는 못 나는 하겠어요. 감히 내 딸 앞에 참아주기가 좀 그렇다. 다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거는 해줄 수 없어요. 바로 정답입니다, 선생님. 예. 영조대왕은 버럭 화를 내면서 그래 무슨 연려야? 부모 놔두고 내 딸은 천하 불효야. 불효는 어디 부모보다 먼저 가다니. 맞아요. 예나 지금이나 부모보다 먼저 가면 불효라 해서 그랬었죠. 그래서 다음 왕이 누구죠? 정조 맞습니다. 정조 때 돼서야 우리 고모 화순홍주는 열려라. 그때서야 열려문이 하사됐던 거예요. 충남 예산에 가보니까 실제 그 열려문이 있더라고요. 예. 많이 지금 훼손됐지만은 그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거기 다 갔다 왔을 겁니다. 전라남도 해남의 대흥사. 대흥사 다 갔다 왔죠. 대흥사는 다 갔다 왔지만 요걸 실은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봤습니까? 대웅전 예. 오른편 쪽에 먼저. 맞습니다. 우리 예. 백설당 건물에 있죠. 예. 역시 역사를 전공하시는 선생님은 진짜 다 보셨네요. 네. 보통 사람은 갔다 오긴 2번이나 갔다 오는데 요건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하는데 역시 전문가에게는 속일 수가 없군요. 맞습니다. 자, 추사 김정희는 1840년 조정이 잡혀가서 혼장을 맞고 너는 저 삼천리박 위리안치형에 처한다. 그런 명을 받고 추사 김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타고 걷고 하면서 저 땅끝마을 해남까지 도착한 거예요. 해남에서 이곳 제주로 오려는 배를 타려다 보니까 그날따라 파도가 너무너무 세서 배를 탈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추사 김정희는 인근의 대흥사에 잠시 들린 거예요. 대흥사에는 누가 있느냐? 추사 김정희 동갑내기 친구인 초이선사가 주지 스님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추사 김정희와 초이가 대흥사를 쭉 둘러보다가 대웅전 앞에서 딱 발길 멈춘 거예요. 바로 대웅전 위에 현판이었는데 대웅보전이라는 현판인데 유명한 원교 이광사 선생님이 쓴 글씨입니다. 추사 김정희는 초이 보고 친구야, 자네 글귀나 아는 자가 저 글씨도 글이라고 써붙입니다. 너무너무 촌스럽네. 저 현판을 내리면 내가 대신 더 멋지게 써주마 하고 그걸 들리게 하고 추사 김정희가 자신있게 여기 하늘 천자 아닙니다. 없을 문자라 그래요. 우리가 문자 이렇게 썼다 그러면 틀렸다 그러는데 추사 선생님이 썼기 때문에 맞았다 그래요. 무량수각이라고 써서 이걸로 바꾸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 추사 김정희는 당대에 내보다 글자 쓴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봐. 내가 조선에서 당대의 최고야. 너희들 유학 갔다 왔어? 나는 중국의 유학파야. 이렇게 자신감에 넘치게 멀쩡한 현판을 내리게 하고 바꿔 쓰게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현판을 바꿔 쓰게 하고 다음날 배를 타고 이곳 제주에 유배 와서 8년 3개월 오질게 고생하다가 결국 유배가 풀려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가 있는 해남에 있는 대흥사에 들려가고 추사 김정희와 초이는 또 대웅전 앞에서 잠시 얘기했죠. 추사가 친구야, 전에 내가 현판을 내리겠던 그 현판은 여기 있는가 했더니만 지금 복간에 처박혀 있어. 한번 그걸 갖고 오게나 해서 그 내렸던 현판을 유심히 보시다가 추사가 친구야, 참 내 생각이 잘 바꾸요. 내 글씨가 너무 촌스럽네. 요 글씨를 내리고 다시 원래 현판을 다뤄. 참 내가 부끄러워. 그래서 그거 바꿔달라겠다는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봤기 때문에 요 글씨를 안 봤던 사람은 이번 가서 꼭 봐야겠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죠.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요건 똑같은 무량수각이에요. 저 무량수각은 추사 김정희가 유배 올 적에 쓴 것이고 그거는 이곳에 유배 와서 6년째 되었네. 바로 이곳에 쓴 건데 추사 김정희 고향이 충남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화엄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집안 어른들이 화엄사 중창을 했으니까 마땅한 현판이 필요하다. 그 현판을 써서 보내달라. 그런 부탁을 받고 추사 김정희가 고향집에다 무량수각이라고 현판을 써서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운 좋게 한 장소에서 6년 세월이지만은 똑같은 현판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동시에 감상해 보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횟수는 딱 6년 차이밖에 아닌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자신감으로 큼직하게 딱 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면서 좀 조심스럽게 쓴 거예요. 뭐라 하니까 자기를 좀 따뜻해졌다고. 이거는 이제 겸손이 조금 그때 그때 자신감보다 좀 겸손이 좀 맞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항상 손님들에게 하면 70~80% 대답이 선생님 대답과 동일해요. 요걸 씨는 뭔가 자신감이 넘친 글씨 같습니다. 중국풍의 오리지널 글씨 같고 요거는 이게 기가 다 빠졌는지 힘이 다 빠졌는지 다이어트가 된 글씨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요걸 우리가 요약해 보면
요 글씨는 아마 그 당시 중국에 나는 유학파여 자신감이 넘친 글씨고 중국의 오리지널 기름진 글씨를 그대로 이렇게 썼다는 거고 요 글씨는 이곳 제주도 유배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름기가 쫙 빠지고 굵기만 남아있고 요 글씨는 어찌 보면 중국의 탕수육 기름기가 많이 배이는 글씨 같고 요거는 제주도 꽁부리암 냄새가 많이 배이는 글씨 같습니다. 근데 보통 요 두 글씨 보면 이걸 느끼죠.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네. 그만큼 유배 생활이 힘들지 않았을까. 세안도인데요. 세안도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저보다 선생님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요 세안도는 추사 김정희가 이곳에 유배에 와서 4년째 되던 바로 이곳에서 그린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한자로 세안도. 세안도라는 뜻은 북서풍이 세차게 불고 눈보라가 치는 황량한 겨울을 나타낸 그림이라 그런 뜻입니다. 나는 1년 내내 춥다, 외롭고 춥다는 그런 뜻이겠죠. 여기 보면 우선 시상, 우선은 사랑하는 제자 이상적이 홉니다. 이상적 부하라 완당. 아까도 말했다시피 추사 김정희는 한양에 있을 적에 세상 부러울 게 하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고조 할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냈고 추사 김정희의 증조 할아버지는 영조 대왕이 부마, 또 추사 김정희를 낳아준 아버지 김노경은 육조 판서를 다 거쳤고 추사 김정희는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 없던 사람이었죠.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 집안이죠.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요즘 말로 시대를 잘못 만나 안동김씨 세력에 의해서 바로 정치적으로 밀려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사 김정희는 한양에 그 많은 제자, 그 많은 친구들도 다 소식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사가 이곳에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유독 요 우선 이상적이라는 제자만큼은 추사 김정희가 한양에 있을 적이나 이곳 제주도 유배와 있을 적이나 변함없이 많은 애정을 보내줬던 바로 그 제자입니다. 이상적이라는 제자는 직업이 뭐냐면 역관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중국어 통역관. 그래서 매 겨울에 우리 조선 외교 사절단이 청나라 영경, 요즘 말로 중국 국경에 갈 적마다 따라가서 통역을 하고 다음에 봄에 우리 조선에 들어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상적이가 중국에 갈 적마다 신간 서적을 많이 사서 수레로 싣고 또한 그 수레를 싣고 한양까지 오고 한양에서 다시 땅끝마을 해남까지 실어보내고 해남에서 다시 저주시 화북포구까지 실어보내고 다시 화북포구에서 배에 싣고 이곳까지 보내준다는 게 돈도 돈이지만은 웬만한 정성을 갖지 않고는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사 김정희는 그 사랑하는 제자 이상정희가 보내준 그 귀한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가끔 한양에 있는 친구하고 편지할 적에 나는 요즘 신간서적을 보고 있네. 나는 요즘 해곡도지를 보고 있네. 해곡도지라 그러면 요즘 같으면 세계 백과사전이에요. 추사 김정희가 골방에 갇혀 있지만은 제자가 보내준 그 세계 백과사전을 보면서 야 세상은 일이 넓구나.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중국의 서쪽에 가면 유럽이라는 나라도 있구나. 그쪽 사람들은 코가 크구나. 머리가 노랗구나. 서양이라는 나라도 있구나. 자기가 가보지 않았지만은 제자가 보내준 책을 보면서 세상을 다 꿰뚫어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한양에 있는 친구가 편지할 적에 나는 요즘 신간서적을 보고 있네. 자기도 한번 이 책들을 한번 꼭 사서 보게나. 나는 남의 집 보물보다 나는 이 책들이 나에겐 보물일세. 서울에 있는 사람보다 여기 있는 사람이 먼저 신간서적을 입수했죠. 누구 덕분에? 바로 제자 이상적 덕분에. 그래서 추사 김정희는 이 제자 이상적에게 답례로 무슨 선물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문득 공자님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공자님이 뭐라 말했냐면 날이 차가운 이유라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낙엽에 지지 않는다는 걸 새삼 알 수 있다 한 걸 머리에 탁 떠올라서 바로 사랑하는 제자 이상적을 위하여 소나무 두 그루와 잣나무 두 그루를 그리게 된 거예요. 이 소나무 두 그루도 보면 젊은 소나무는 제자 이상적을 나타낸 것이고 요 늙은 소나무는 자기 자신이겠죠. 자기 자신인데 잎사귀는 요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거마저 떨어지면 영원히 죽을 나무죠. 그래서 추사 김정희는
자네가 이렇게 귀하디 귀한 책을 감히 나에게 보내주다니 나는 오늘 죽을런지 내일 죽을런지 기약 없는 삶을 사는 늙은 죄인에게 이렇게 귀중한 책을 보내주어 뭐라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차라리 이 귀한 서적을 함양의 권력을 가진 자에게 자네가 선물했으면 자네 출세길이라도 보장될 텐데 나같이 늙은 죄인에게 보내줘서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북서풍이 세차게 불고 눈보라가 치는데 남들은 저 멀리서 그냥 쳐다만 보지만은 사랑하는 제자 이상적은 스승님이 마지막 요 잎사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온몸으로 눈보라를 막아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제자의 가슴을 울려주는 게 낙관입니다. 장무상망. 장무상망이라는 뜻은 우리 영원토록 잊지 말자. 더 쉽게 표현하면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다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그려서 한양에는 제자 이상적에게 보내줬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상적이가 요 그림을 받아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다시 이곳 스승에게 편지했습니다. 스승님이 보내준 이 그림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려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귀하디 귀한 그림을 내 혼자 보기 너무너무 아까워 이번 겨울에 제가 중국 출장길에 갖고 와서 스승님 친구분에게도 보여주고 저희 친구들에게도 가서 자랑하겠습니다 하고 그해 겨울 중국에 갈 적에 요 그림을 가슴에 푹 갔던 거예요. 갔더니만 중국 사람 요 오찬이라는 사람이 마침 어느 날 저녁 만찬 초대를 받았습니다. 만찬장에 가보니까 중국 사람 한 20여 명이 삥 둘러앉았는데 어느 한 분이 요즘 조선의 추사 김정희 근황이 궁금하구나. 어떻게 지내니? 했더니만 제자 이상적은 우리 스승님은 조선의 저 철내고도 작은 제주도라는 섬에 달팽이 같은 작은 초가집에서 하루하루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마침 최근에 저에게 보내준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슴에 품었던 이 그림을 쫙 펼쳐서 보여줬던 거죠. 그랬더니만 그곳에 모인 중국 사람 16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서 즉석에서 감상문을 쭉 달아준 거예요. 요즘 말로 댓글이라 그런 거예요. 이 댓글을 받고 다음에 우리 조선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안도라는 게 그림이 잘 그려서 유명한 게 아니라 그림에 깊은 의미와 뜻이 있어서 우리나라 국보 몇 호? 180호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품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지 않을까요? 예, 국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용산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지하수장고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실게요. 태안도 진품 크기랑 똑같은 영인분이래요. 저도 아직 진품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자, 유심히 보시면 그 당시 이곳에서 종이 사정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작은 종이 한 장, 두 장, 석 장을 바풀로 이어붙여서 이렇게 그래서 요걸 서울에 있는 이상적에게 보내줬더니만 이상적은 요 그림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가슴에 품고 중국에 가서 자랑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 16사람이 감상문을 쭉 이어서 풀러붙이면 전체 길이가 약 13m가 된다 그래요. 저도 아직 진품을 보지 못해서 더 이상 정확한 얘기 못하겠는데,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이상적이가 추사 김정희에게 요 세안도를 선물 받고 나서 먼 훗날 이상적은 자기 아들 자기 제자 김병선에게 요 물려줍니다. 김병선은 또 훗날 자기 아들 김준학에게 요걸 물려주게 되죠. 또 김준학이가 갖고 있다가 일제시대 때 어찌된 영문인지 서울의 경성제대 철학과 교수인 일본인 후지시카 교수가 요 세안도를 입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요 입사하고 있다가 이분이 1939년도 61세 환갑 기념으로 백장 한정판으로 영인했대 그때. 그 당시 처음이자 마지막 100장 중에 한 장이에요. 39년도면 아마 요것도 한 7, 80년 됐겠죠. 저도 아직 진품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사이즈가 요거 정확한 사이즈네 이게 한 7, 80년 됐을 거예요. 요 후지시카 교수가 요걸 갖고 진품을 갖고 있다가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 정세가 불안정하자 이분은 진포대를 다 싸들고 일본 도쿄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자 우리나라 조선의 손재영 선생님은 그 소식을 듣고 단숨에 천해탄을 건너가서 일본인 후지시카 교수에게 세안도를 팔아달라고 애걸복을 하지만 결국 팔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손재영 선생님은 인근에 방을 하나 얻고 매일 아침마다 문화인사를 드리면서 팔아달라고 했지만 그래서 그러는지 결국 팔아주게 되죠. 그래서 손재영 선생님은 요 세안도를 갖고 조선에 들어오고 나서 다음에 1945년 3월 10일에는 바로 태평양 전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미군이 일본 도쿄를 대공습하는 와중에 결국은 후지시카지 교수집은 그 당시 미군에 의해서 폭파돼서 다 불타 없어졌대요. 그래서 용케 요걸 들어왔죠. 손재영 선생님은 요거 갖고 있다가 1948년도 재헌국회죠. 그때 정치의 꿈이 있어서 재헌국회에 출마했는데 그 당시 선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막걸리 선거, 공모신 선거 요거 필요하죠. 요게 급해서 결국 요걸 전당포에 맡겨서 출마했지만 결국 낙선해버리고 이것도 찾지 못하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현재는 우리나라 손창근 선생님이 개인 소장자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보이기 때문에 개인 집에 보관하기도 어렵게 해서 결국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타 맡겨놓게 맡겨. 그래서 그분이 공개하면 공개하는 거고 그분이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요 세안도 진품을 이곳 주사관에서 한번 공개하자고 그렇게 물밑 작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향에서 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결국 요 세안도라는 게 중국에 갔다가 이게 서울 갔다가 중국에 갔다가 서울 갔다가 일본 도쿄 갔다가 서울 갔다가 이거 세 나라를 유람했잖아요. 고향에 한번 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쪽으로 오기로 했는데 한번 운송 과정도 그렇고 이거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 진품 공개하면 필 한번 가서 보세요. 저도 한번 가서 꼭 볼 건데. 옛날에 명품전 할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진품을 제가 나와서 설명을 했었는데 연기를 안 해요. 요 영인본 갖고 하지. 진품은 빚을 받아버리면 이게 훼손된대요. 5만 대 하기 위해서 연기를 안 해요. 선생님들은 워낙 잘 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통 엄마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쉽죠. 가만하게 아닙니까? 가만하게 양파가 아니고 엄마. 자, 진주는 야생 수납꽃을 볼 수 있나요? 있어요. 없는데 어떻게 잘 알죠? 꽃집에. 꽃집에? 꽃집에도 있고 저거 실제 심으라면 거기도 잘되고 다시 올라와요. 번식을 잘하니까. 그제의 그 영화권에서는 잘하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역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추사 김정희가 젊었을 적에 남긴 그분이 아버지가 중국에 갔다 올 적에 예쁜 수선화꽃을 갖고 왔더래요. 그 당시 중국에는 양쯔강 이남에 자라는 꽃이 수선화꽃이고 그 당시 조선에서는 제주도만 자라는 꽃이 수선화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구 온난화가 되었고 우리나라 남해안 섬까지 상륙했습니다. 검은도만 가도 이제 쉽게 볼 수가 있다 그래요. 앞으로 한 100년만 되면 육지 본토까지 아마 상륙할 거예요. 지금 진주도 있습니다. 어디요? 진주도 땅속에 안 캐고 그대로 놨다 좀. 야생 수선화가 되나요? 그게 사다가 심은 건데. 인위적으로 온도 조절하면 되긴 될 거예요. 아니 안 하면 야생 수선화는 그냥 옛날에 망경도 터널이 영하권에서 얼어 죽어버려요. 고창 소방사에도 이렇게 하다를 많이. 글쎄 눈이 오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다시 올라옵니다. 아닙니다. 영하권에서는 잘할 수 없대 이게. 아니 땅 밑에 따뜻한 있으니까 지방에만 그러니까 그걸 그만큼 해주고 설명하지. 대량적인 추사가 젊었을 적에 아버지가 중국에 출장 갔다 올 적에 예쁜 수선화꽃을 갖고 왔더래요. 그래서 처음 보는 수선화꽃이라서 너무너무 예뻐서 평소 자기가 존경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게 선물했더래요. 그랬더니만 정약용 선생님이 예손녀가 외할아버지 벌써 마늘의 꽃이 피었네요 하더래요. 또한
정약용 선생님이 여정훈 선생님 왜 이렇게 부추가 잎이 넓어요? 처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추사김정희가 이곳 제주도 유비에 와서 겨우철에 보니까 제주도 온 들녘을 하얗게 물들이는 꽃이 다 수선화꽃이더라. 너무너무 예뻤다 이거죠. 그런데 제주도 농부들은 밭에 나는 수선화꽃은 잡초라서 다 뽑아 던져버리고 길이 나는 수선화꽃은 잡초가 씨가 번진다 해서 일부러 발로 다 밟아 죽여버리고 추사김정희는 이 무지몽매한 제주 사람들아 이 꽃이 얼마나 귀한 꽃인 줄 아느냐. 또한 추사김정희는 맨 처음에 이곳에 유비에 와서 나는 다시 살아서 돌아가기 힘들 것이다. 아마 어느 날 조정에서 사약이 내려면 나는 사약을 먹고 이곳에서 뼈를 묻어야 될 것이다. 하루하루 절망감에 사셨단 말이에요. 또한 그분은 내가 이곳에 유비에 온 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분하다 이게요. 그분이 남긴 자료에 보면 하늘이시여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입니까? 왜 내가 이곳에 유비에 와야 됩니까?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이대로 죽기는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한겨울에 하얀 눈을 뚫고 솟아나는 예쁜 수선화꽃을 보면서 야 저렇게 연약한 꽃도 살기 위해 바로 저 수선화꽃이 꽃을 피우는데 나라고 절방해서 되겠나. 나도 저 예쁜 수선화꽃 같이 나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갈 거야. 복직할 거야. 저기 몸부림을 치게 된 동기가 예쁜 수선화꽃이래요. 그래서 추사김정희가 이곳에 유비에 와서 수선화꽃에 대해서 시도 많이 썼고 그림도 많이 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운 좋게 딱 수선화 필 시기에 제주 답사 와서 지금 실제 가서 수선화꽃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새 드리기 때문에 혹시 세안부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게 복사본 여기서 10,000원씩 팔고 있습니다. 예, 그거 사서 선물도 하고 액자에도 많이 놓더라고요. 그게 같은 사이즈기에 그게 선물용으로 최고 인기예요 여기서. 자, 요것이는요 추사 김정희가 24살에 중국에 유학 갈 적에 추사를 가르쳤던 스승님 중국 사람 옹방강 선생님 글씨입니다. 자, 우리는 한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저 눈으로만 감상하는 거예요. 자, 요것을 보면 여러분 그 아까 추사가 유비에 올 적에 대흥사에서 우리하고 국악 글씨 아까 보셨죠? 기름지고 살찐 글씨 그 글씨랑 좀 비슷하죠. 바로 추사 김정희가 24살에 유학을 가서 옹방강 선생님 밑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이 글씨체를 많이 배웠다는 게 기름지고 살찐 글씨. 자, 이 옹방강이라는 사람은 또 제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적에 우리가 먹는 참깨 아시죠? 참깨, 작은 참깨. 참깨 아래다 붓으로 글씨를 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쓸 수가 없죠. 이 옹방강 있는 사람은 젊었을 적에 작은 참깨 아래 글씨까지 쓸 정도로 유명한 분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추사 김정희는 중국에 유학 가서 이렇게 스승님에게 기름지고 살찐 글씨를 이렇게 썼던 거죠. 이게 올 적까지. 추사 김정희가 이곳에 유비에 와서 8년 3개월 동안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책을 보고 글을 쓰는 게 하루 일과입니다. 추사도 맨 처음에는 글씨를 배울 때 우리도 그렇게 배웠죠. 매산자면 가운데 산이 가장 높고 옆에 산은 맞아야 되죠.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제주도 맨 처음에 제주도 올 적엔 제주도 풍광이 너무너무 색다르죠. 육지구하고. 여러분이 2번, 3번, 4번 올 적에는 그 감각이 없어지죠. 단지 마음이 시원하다. 공기 좋다는 것만 알지 처음에 오는 사람은 다 풍광이 너무너무 이색적이라 그래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으로 제주도 와보니까 너무너무 제주도 풍광이 이색적이에요. 그래서 추사 선생님이 여러분 밖에 나가면 보겠습니다만 요 동남 쪽에 보면 얕은 산이 있습니다. 이 단산이라고. 이 지역 사람들은 봉우리가 3개 있어서 박쥐가 하늘로 날아가는 형상이라 해서 흉산, 나쁜 산이라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학문을 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그 산을 박쥐산이 아니라 매살자로 봤다 이거예요. 일반 사람은
박쥐가 하늘로 날아가는 형상인데 학문을 한 추사 선생님은 매살자로 봤는데 보물이 세 개가 똑같아요. 우리가 매살자 똑같이 쓰면 틀리다 그러잖아요. 가운데가 높다 그러고 추사 선생님은 그 산을 보면서 괴야도다 괴야도다. 야, 저 매살자를 저렇게 쓰면 저렇게 멋있겠구나.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산을 보면서 수없이 매산자를 그 산 보고 그대로 썼다 이거예요. 이 지역 노인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8년 3개월 동안 이곳 살면서 글씨를 바꿔보자. 중국풍의 글씨를 다 버리고 제주도 와보니까 육지부 산은 높고 가파른데 제주도 산은 나지막하면서 어찌 보면 여인의 젖가슴 같이 나지막하고 오밀조밀하고 쉽게 말하면 제주도 오름이라 그러죠. 또 제주도의 나무들은 왜 가지가 옆으로 찢어지고 늘어졌을까? 육지부 나무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제주도는 태풍이 길목이다 보니까 바람이 워낙 세기 때문에 가지가 찢어지고 제각각이. 또 육지부 돌하고 제주도 돌은 너무너무 틀리다. 와서 보니까 제주도 돌담들은 울퉁불퉁하면서 구멍이 송송송 뚫리는 게 참 신기하다. 또한 제주도 바다는 맑고 깨끗한데 파도가 너무너무 세다. 육지부하고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글씨에 접목해보자. 그래서 요 글씨를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글씨체를 제주도 흉방에 갖다가 하나하나 맞춰서 그리는 게 오늘날 추사체라는 거예요. 그 추사체 그러면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 와서 그 이유에 쓴 것을 우리는 추사체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걸 참고로 아시면 될 겁니다. 그림이 있을 겁니다. 요 제가 표지 그림. 표지 그림이 원래 그 중국 송나라 소동파의 그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인데 추사 김정희가 너무너무 소동파를 흠모했기 때문에 제자 소치 허련이라는 화가는 얼굴만 살짝 추사 김정희로 그렸던 거예요. 요 나이가 몇 세로 보이십니까? 추사가 55세에 이곳에 유배 왔는데 55세로 보이십니까? 수염도 새까맣고 머리도 새까맣죠?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 나이보다 젊게 그리면 너무너무 이뻤겠죠? 그래서 추사 선생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너는 압록강 동쪽에 제일 가는 제자야 하면서 아꼈던 제자 소치 허련. 바로 이게 허련의 글씨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화가죠. 그래서 이분은 그 당시 죽음의 제주바다. 왜 죽음의 제주바다라 그러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대한 세월로도 침몰하는데 옛날 돛담배를 타고 이곳 제주로 온다는 게 그 당시는 50% 확률이래요. 그 50% 확률을 갖고 이곳에 들어와서 살면서 4번씩이나 들어와서 살면서 추사 김정희에게 그림국을 많이 배웠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추사 김정희가 71세로 생을 마감하자 자기 고향 전라남도 진도에 가서 운림산방이라는 큰 건물을 짓고 많은 후학들 양성하죠. 또한 지금도 허련히 4대 손까지 그 집안은 대대손손 다 유명한 화가 집안입니다. 여러분도 진도에 한번 가게 되면 필히 한번 운림산방 가보세요. 제가 2번 가봤는데 기왕 갈 거면 토요일날 가세요. 토요일날 가보니까 화가들이 그린 경매 시장이 이뤄질 정도로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자가 3,000명이라 그래요. 좀 과장된 얘기겠습니다만은 석파 이하음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흥선대원가는 유명하죠. 이분도 제자라 그러면 사람들 깜짝 놀래요. 자, 이분도 3,000명의 제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뭐냐면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생활을 마치고 서울에서 용산 쪽에서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대요. 이때 흥선대원군은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고 추사 김정희는 담내로 이분에게 난초 그림을 많이 배워줬다 그래요. 지금도 흥선대원군은 난초 그림이 유명하잖아요. 뭐 경매도 보니까 굉장히 값이 비싸게 그려졌는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 강진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18년간 유배생활을 했던 곳인데 정약용 선생님이 아들 2분이 있습니다. 정학영, 정학유 이 2분이 추사 김정희 친구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아버지 유배했던 그 장소에 현판을 써달라 그런 부탁을 받고 다산 초당이라고 써줬다 그래요. 강진에 있는 것
탁본해 온 거예요. 자, 매산자를 이렇게 썼죠? 이렇게 쓰면 추사가 유배 이후에 썼나요? 전에 썼나요? 이후에 썼다고 봐야죠. 이렇게 글씨가 바뀌는 거예요. 유배 오고 나서. 실제로 보실게요. 밤매상 풀리고 있습니다. 자, 요 영정은 추사 김정희가 돌아가시자 1년째, 그 당시는 1년이면 소상이었겠죠. 소상 때 쓸 거 영정인데 그 이전에 영정이 있지만 너무너무 누추해서 결국은 추사가 돌아가시고 1년째 되던 해 다시 예쁘게 그린 영정입니다. 이 영정을 그린 분이 유명한 화가 이한철이라는 화가예요. 이한철이라는 화가도 추사에 3,000명이 지자 중에 이 화가는 또 얼마나 유명하냐면 조선 후기에 순조, 헌종, 철종 세 임금의 어진을 그릴 정도로 유명한 화가예요. 이분이 스승님의 영정을 다시 예쁘게 그린 거예요. 이것도 진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 있고, 요것도 영인본입니다. 자, 이쪽으로 판정이라고 하시는데 요 현판이 어디 있냐면 서울 강남에 가면 공운사에 있는 걸 탁본해 온 겁니다. 자, 요 판전이란 뜻은 부처님 말씀을 새겨넣은 경판을 보관한 건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 사찰의 인쇄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쇄소. 자, 판전인데 요것을 유심히 보면 어찌 보면 나무 작대기로 땅바닥에 대충 쓴 글씨 같아 보이시지 않나요? 어찌 보면 여러분도 다 쓰면 이 정도까지 아마 쓸 수 있을 거예요. 요것을 추사 김정희가 썼다 그러면 믿질 않잖아요. 추사 김정희는 이런 말 했죠. 나는 70평생 중에 벼루 10개를 구멍내고 부천자로 몽당필로 만들었노라. 이렇게 수없이 글을 쓴 분인데 요 글씨를 추사 김정희가 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까 봐서 유일하게 옆에다 토를 달았습니다. 자신이 썼노라. 70일 과병 중작이라. 이걸 쉽게 표현하면 후세 사람들아, 이 글씨를 보고 비웃지 말아라. 너희들도 나와 같이 나이가 들고 병들면 다 이렇게 쓰여지느니라 하고 결국 3일 뒤에 한많은 생을 마감하게 된 마지막 작품이겠습니다. 수순한데 한기 없는 수순하가 향기가 없어요. 향기가 아주 좋은데 향기가 없는 같은데? 마음의 향기를 느껴야지. 자, 추사 김정희가 워낙 수순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내내 감상하시라고 좋아로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검색만 찍어봐도 추사가 가장 아꼈던 꽃, 좋아했던 꽃은 수순이에요. 자, 우리가 보는 수순하고 추사 선생님이 그 당시 봤던 수순하는 차원이 틀리더라고. 추사는 요 꽃을 보고 뭐라 했냐, 금잔옥대라. 금잔옥대. 요거 보면 하얀 옥쟁반 위에 금잔을 올려놓은 형상이라. 여기 금잔이야, 요게. 이게 그 당시 제주도 재래종이고 추사 김정희가 아꼈던 수선화 꽃입니다. 요 금잔 모양이 없으면 아, 이건 외래종이야. 추사가 아꼈던 꽃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들어보면 아, 이게 추사가 아꼈던 진짜 금잔옥대야. 금잔이 있어요. 예. 금잔 옥대. 노란 거 있잖아. 노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 옥으로 만든 받침대 위에. 짠에다가. 예, 받침대. 아, 이것도 장갑이봐. 자, 여러분들은 지금 딱 맡겨왔기 때문에 실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금잔옥대, 요게 저희도 재래종이고 추사 김정희가 그렇게 아꼈던 꽃입니다. 요런 모양이 아니면은 요거는 외래종. 사이즈도 이 정도여야 되네. 큰 것도 있거든요. 사이즈도 이 정도여야 되네. 그렇죠. 예, 예. 큰 거 있어요. 그냥 요렇게 금잔 있어야 되네요. 옥으로 만든 받침대 위에 예. 금잔이 있어야 되는데 금잔. 요 돌담 밖에 보면은 그쪽에다 수선화 심었는데 그건 외래종입니다. 나가시면 보시면은 틀린 거예요. 향기가 좋고 막 하얀 거 붙어 있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은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 제주도 다니면서 아, 요건 외래종이야. 아, 이게 추사가 아꼈던 곳이야. 그건 제주도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잘나실 겁니다. 예. 요 꽃이 특징이 12월 말에 꽃이 피고 3월 초에 꽃잎이 져버려요. 예. 여러분들 너무 어울린다. 조금만 더 들어가. 야, 배가 어울린다.
원래 있었던 건 아니죠? 네, 해설사님. 이게 원래 있었던 건 아니고 조성인 거죠? 아, 그렇습니다. 이게 마늘 깔아서 여름 되면 추가 없어져요. 가을 되면 딱이라고. 한겨울에 혹시 그 몇백년 그대로 잔존해가 있어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고 예. 예요. 기아치죠. 보통 사람은 도둑이 들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도망가지 말라고. 저기 쉽게 말하면 철조망입니다. 철조망. 철조망이 갇혀 있고. 요 왼쪽에 무슨 나무죠? 녹차. 예, 추사 선생님이 워낙 녹차를 즐겨 마셨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심었던 겁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이곳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쪽으로 오세요. 왔었어. 수십 년 전에. 주사 선생님 스톱! 스톱! 길을 받으세요. 다 오셨나요? 아니 저 일부분 안 하셨어요. 일단 그 앉아보세요. 길 받게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추사 선생님이 8년 3개월 동안 눈물과 한이 베인 곳입니다. 이 유배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좀 경건한 마음으로 하시면 되고요. 특히 여자 선생님들이 왔을 경우는 조금 정숙해 주세요. 유배지에는 절대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추 선생님이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가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정약용 선생님은 주군한치는 강진 마을 밖으로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강진 마을 안에는 마음껏 돌아다니면 돼요. 그래서 그분은 강진 사람들은 생활을 했었잖아요.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물론 유배지는 절대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없죠. 그래서 주군한치는 남자는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아들이든 손자든. 위리한치는 절대 자기 손자만 와요. 아들들은 비싼 손자 왔어요. 요 가시울타리 안에 살다 있으면 언젠가 사약을 부를 테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라. 바깥에 못 나가는 거. 이쪽도 안 있어요. 난간에 변이 안 있어요. 바로 그게 그 차인데 사형 다음에 무거운 제형이 바로 유리한치죠. 그래서 우리 조선의 형법은 중국의 형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조선은 옛날에 중국의 서구이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성을 하나 쌓아도 만리 쌓잖아, 만리. 그래서 만리장성.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형법이 사형 다음에 무거운 죄가 3천리, 2,500리, 2,000리 거리란 말이에요. 요즘이야 몇 년이지만 거리형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조선도 그 형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선의 임금이 우리 조선은 전체 길이가 몇 리가 될까? 우리나라 전체는 몇 리가 될까요? 삼천리 금수강산이죠. 네, 삼천리. 그런데 가운데 한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임금이 우리 조선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냐 했더니 신하들이 어디라 그럴 것 같아요? 제주도입니다. 그럼 제주도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냐? 제주도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예요? 바로 대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마라도가 더 멀어요. 마라도 가파도는 그 당시에는 무인도였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 중에 가장 최남단이에요. 대전. 그래서 거리를 재봐라. 거리를 재봐라 했더니만 2,040m밖에 안 돼요. 직선거리가. 야, 제가 보통 관광객에 설명할 적에 여러분 진주라 천리길 들어보셨죠? 하면 예, 그거 다 알아요. 진주라 천리길 아는데 여기는 2,040m밖에 안 돼. 그러면 임금이 머리 아프잖아요. 중국에서 보는데 사형 다음에 무거운 죄가 삼천리로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임금이라 그러면 삼천리 위리한청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어떻게 돌아서? 땅에서 많이 돌고 뺑뺑 돌아? 여러분들 주사감
돌계단 따라 내려오다 보니까 가운데가 좀 특이했었죠. 가운데 계단이. 관심 있게 안 보셨어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유모차가 내려오기 편하게, 어떤 분은 장애자용 뭐 하는데 그게 바로 그래서 길이 왔다 갔다. 곡행. 직선으로는 2000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3000이 채우게 지그재그 곡행. 곡행이 받는 말은 직행. 그래서 맨 처음에 이곳으로 올 적에도 3000의 거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힘들게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죄인 뒤에서 대나무 잣대로 뱉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삼천리 이리 않지 가장 먼 곳은 제주도 대정으로 다 보내라. 그래서 중범죄자들이 유배했던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이죠.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고, 그래서 추사 선생님이 이쪽으로 와서 가시골탈에 갇혀서 생활하게 됐던 건데, 추사가 가장 힘들었던 게 남긴 자료에 보면 의식주가 가장 힘들었더라고요. 여러분도 제주도 여행 오면은 한 5일간은 제주도 향토 음식이 새롭고 맛있을 거예요. 일주일만 지나면 집에 집밥이 그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천하의 김정희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양에서는 기름진 경기만 먹던 양반이 이곳에 와서 좁쌀밥을 삼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은 좁쌀밥을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저는 좁쌀밥을 삼켜봤기 때문에 어릴 적에 좁쌀밥 삼킬 적에 목젖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요즘이야 도정이 잘 돼서 매끈하게 갈지만은 옛날은 너무 많이 갈아보면 요 작은 좁쌀이 너무 손실이 많아요. 그래서 대충 갈으니까 굉장히 따가워요. 삼켜주세요. 어릴 적에 먹었는데 추사 김정희가 그 밥을 먹으려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제주 사람하고 강원도 사람은 좁쌀밥을 알아. 여러분 진주는 그 좋은 동양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모를 겁니다. 추사 김정희가 좁쌀밥을 먹으면서 제주도에서 반찬이 그 당시 있었겠어요? 추사가 남긴 자료에 보면 그걸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사 김정희는 자기 사랑하는 부인 이한희 씨에게 편지 보면은 김치를 보내다오. 지난번에 보낸 김치는 너무너무 시어 물에 빨아먹었노라. 된장을 보내다오. 지난번에 보낸 된장은 너무너무 꽃이 많이 피었구려. 민어고기를 보내다오. 민어고기라 그러면 제주도는 예나 지금이나 민어고기라면 저도 먹어본 예가 없습니다. 육즙에서 잘 잡히는가 봐요. 뭐 이게 진상하는 진상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사 모실 때는 꼭 씁니다. 그래서 추사는 평소 자기가 즐겨 먹던 것만 찾았던 거죠.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민어고기를 보내다오. 지난번에 보낸 민어고기는 너무 바싹 말려 시야가 흔들려 다 씹을 수가 없구려. 이번에는 좀 무름하게 좀 말려서 보내다오. 어란을 보내다오. 어란이라 그러면 그 당시 한국 음식이란 말이에요. 한국 음식. 그러면 그 사랑하는 부인은 그 편지를 받아보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내줬고 한데, 추사 선생님은 항상 편지 말미에 인절미가 그리워요. 당신이 해줬던 인절미 얼마만에 먹어볼란가. 인절미가 그리워요. 제주도는 예나 지금이나 화산섬이라서 쌀 농사가 안 됩니다. 제주도는 밥개가 돼. 밥개가 되는데 밥개는 태풍이 불어버리면 안 돼요. 태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 밥개를 귀하게 제사 명절 때만 썼던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저도 고등학교 돼서야 육지부에서 통일배로 숙명이 됐다 해서 그때야 보리쌀 나고 통일배가 삭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리밥 좁쌀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쌀인데 인절미라는 건 꿈을 못 꿔요. 솔직히 제사 때 명절 때나 먹었었지. 추사가 인절미가 그리워요. 인절미가 그리워요. 편지 말미에 항상 썼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아본 부인 이한희 씨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 물건을 보낼 적에 보통 염장 음식이나 마른 음식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택배로 보내면 하루 이틀이면 도착하지만은 그때는 두 달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인절미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 당일은 참 난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에 보면 인절미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인절미 어땠을까? 인절미를
결국 보내줬던 거예요. 그러면 2달 후에 여기서 열어봤을 경우 언제를 먹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썩었으면 다음 편지에 부인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썩어서 못 먹었다. 곰팡이 펴서 못 먹었다. 잘 먹었다. 그래서 잘 먹었다 해야죠. 잘 먹었다. 그러니까 또 안 먹는 것도 잘 먹었다 해도 미안해서 참 추 선생님 머리가 잘 돌아가. 뭐라 표현이냐? 그저 눈으로만 먹었노라. 얼마나 멋진 말이야. 눈으로만 먹었노라. 그게 솔직한 표현이야. 그러니까 결국 못 먹었다 소리도 그게. 그리고 또 추사는 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먹었나. 자, 진장을 보내다오. 지난번에 윤참바댁 진장 참 맛있더라. 혹시 그 윤참바댁 진장 있으면 또 구해서 보내다오. 자, 여러분, 진장은 뭐고 간장은 뭐예요? 진짜 오래된 거예요. 간장이 거의 작년에 했던 거, 저작년에 했던 거, 오래돼가지고. 제가 1년 이상 여기서 그 질문 던지면 대답하는 거 선생님밖에 없다. 난 여성분들은 다 아는 줄 알았죠.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 추사 선생님이 공부하면서 진장이 간장 아닌가 했더니만 간장이 있고 진장이 있더라고. 간장은 예. 간장인데.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서 여성분에게 쭉 하면 알아맞혀보라면 다 몰라. 선생님이 딱 답을 하네. 제가 공부해 보니까 3년 이상 묵은 게 진장이래요, 지금. 나도 배우는데. 우리 마누라도 몰라. 약이라 그러거든. 진장이 뭔지, 간장이 뭔지. 간장으로 알더라고. 바로 진장은 간장에서 3년 이상 묵은 게 진장이에요. 그래서 추사 선생님도 그 진장이 맛있었기 때문에 그 진장을 다시 구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추사든 내든 먹는 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아야 맛있는 거지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신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 추사 김정희 부인은 결국 이곳에 유배 와서 2년째 되던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부인이 돌아가셨다는 고운 편지를 받으니까 추사 김정희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부인이 돌아가셨던 그 날짜를 역산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날은 난 뭣도 모르고 반찬 보내다가 필승 날이야.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추사 선생님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내 부인이 돌아가셨다는 거는 화병으로 돌아가셨을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곳 제주로 유배와 보니까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 그 고통을 나에게 알리지 않고 속으로 끙끙끙 하다 결국 화병으로 돌아가셨나 보다. 남편으로서 배우자로서 아내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미안함 굉장히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상복을 1년 입었대요. 그래서 비사기 중에는 너무너무 미안해서 상복을 2년간 입고 바로 보름 때는 여기서 정한수를 써놓고 하늘을 향해 피눈물을 흘렸다는 게 이곳 마을 사람들이 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한 저기는 초이순사 보이세요? 초이순사. 예, 저분은 추사 김정희가 부인이 돌아가셨다는 그 소문을 저 해남에서 듣고 단숨에 이곳으로 건너왔어요. 예, 6개월간 이곳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친구를 위로해줬던 대단한 친구입니다. 여러분도 저런 친구 있을까요? 그 죽음의 돛담배를 타고 이곳에 들어온다는 게 또 저분은 추사 김정희의 녹차를 또 많이 전달해 줬잖아요. 그래서 추사 김정희가 시간이 됐나요? 네, 이제 거의 뭐. 그럼 빨리 할게요. 자, 그러면 생략하고, 천천히 자, 하시죠. 요 가시울타리는 맨 처음에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추사 김정희는 정치범이잖아요. 정치범은 예나 직임이나 다 특혜가 있죠. 그래서 추사 김정희가 맨 처음에 이곳에 유배 와서는 제주 목사가 이 영감이 과연 어떤 영감인가 그냥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추사 김정희하고 인터넷 검색을 딱 해보니까 대단한 분이야. 이야, 이분은 바로 명문가의 후손이고, 뭐 고조 할아버지가 영의정, 뭐 김주가, 뭐 영조의 부마, 뭐 너무너무 잘 나갔단 분이에요. 아하, 혹시 이분이 이렇게 유배가 풀려 다시 중앙에 복직해 갔을 경우 내보다
더 높은 배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먹을 것도 갖다 주면서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가수 차례 제가 눈 감아 드릴 테니까 마음껏 바깥 나들 하십시오 해서 몰래 한라산 등산도 갔다 왔던 자료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깥 출입을 자유자재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는 저 이름 기억 잘 하십시오 하면서 그때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할 때는 주자가 인삼을 보내요. 인삼이라 그러면 그 당시 아마 개성 인삼이겠죠. 그러면 제주도 장인식 목사는 아마도 개성의 인편을 통해서 인삼을 구해서 와서 이곳에 추사에게 인삼을 파촉하는 게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사 선생님은 또 유배 끝나서 한양에 가서 쓴 자료에 보면 조금 과장되어 있겠습니다만은 나는 저희도 유배 생활 중에 인삼을 무나 배추 씹듯이 즐겨 먹었나. 좀 뻥쳤겠죠. 인삼을 하여튼 먹긴 먹었더라고요. 먹고 또 저 친구 초인사 중에서 녹차를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 71세로 생을 마감했어요. 추사 집안이 명이 짧습니다. 유독 추사 김정일 낳아준 아버지가 71세, 추사가 71세. 여러분 역사를 전공하시지만 조선의 27명 임금님 평균 수명이 몇 세예요? 46세인가 뭐 45세 되죠? 그 당시 61세 환갑이면 오래 사셨다 그랬죠? 제가 원래로 딱 61세 환갑입니다. 저희 딸 나보고 환갑잔치 해드릴까요? 해드리면 아니 하지 마라. 창피해서 나 청춘이야 청춘. 옛날에야 61세만 살면 참 잘 살았다 하잖아요. 추사가 71세 왜 오래 사셨을까? 인삼과 녹차를 즐겨 마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 추사보다 녹차를 더 많이 마셨을 초인사는 또 얼마나 사셨을까? 공부해 보니까 저분은 10년 더 사시도록 81세.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인삼과 녹차를 즐겨 마시면 아마 저의 곱하기 2, 120세까지 사실 겁니다. 내일부터는 아마 그렇게 해보세요. 자, 시간 관계상